검은 천이 민호의 눈꺼풀을 누르는 동안 강당에는 억눌린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바이올린이 땀에 젖은 그의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졌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강당 첫 줄에 앉은 사람들이 셔츠를 통해 심장 박동이 보일 것 같았습니다. 미국 명문학교의 두 괴롭히는 학생들은 단지 웃음거리를 만들기 위해 한국인 장학생을 학교 장기자랑에 몰래 등록시켰습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민호는 그저 눈에 띄지 않는 장학생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눈을 가린 채 무대 중앙으로 밀려나 치밀하게 계획된 굴욕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어서 뭐라도 연주해봐. 왜 네가 우리 사이에 있어야 하는지 보여줘. 객석에서 누군가 소리쳤고 잔인한 웃음이 물결처럼 퍼졌습니다. 휴대폰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 그의 공개적 고통의 매 순간을 영원히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손가락이 바이올린 현을 건드리자 떨리는 첫 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그 완전한 취약함의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분 만에 굴욕의 함정을 그 학교가 목격할 가장 놀라운 반전으로 바꿔놓을 무언가가 이 극복의 이야기를 알아보기 전에 저희 채널을 지원해주세요. 간단한 좋아요 하나가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저 한국인 장학생 좀 보세요. 이제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 거예요. 눈을 가린 채로 웨스트우드 아카데미 강당 뒤편에서 타일러 모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박민호의 눈을 검은 천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차가운 땀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은 바이올린을 제대로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꽉 찬 관객들의 웅성거림이 커튼을 뚫고 그의 피부를 바늘처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여기 있으면 안 됐습니다. 스포트라이트 아래 서는 것을 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거짓 신청서, 위협, 모든 것이 이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저 무대에 올라가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정확히 하지 않으면 내일 학교 전체가 당신의 배달부 아버지와 가족 문제에 대해 알게 될 거야. 브래들리가 속삭이며 그를 무대 쪽으로 밀었습니다. 민호는 앞으로 비틀거리며 나아갔습니다. 눈가리개로 시야가 차단된 채 오직 그를 괴롭히는 자들의 억눌린 웃음소리에 의해서만 인도되었습니다. 눈가리개를 한 그가 무대에 들어설 때 갑자기 관객들이 조용해진 것이 귀청이 터질 듯했습니다. 간간히 들리는 웃음소리, 휴대폰 플래시. 그는 볼 필요도 없이 혼란과 조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할아버지의 오래된 바이올린 현을 만졌습니다. 그가 한 번도 공개적으로 연주하지 않았던 악기였습니다. 수년간 숨겨왔던 재능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당한 이 어둠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셔츠 주머니 속 작은 보자기 조각을 찾았습니다. 첫 음이 공기 중에 떨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민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이제 끝이야.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타일러와 브래들리는 앞줄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들의 휴대폰은 그의 실패를 담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 전체가 그의 가족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시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머니 속 보자기의 감촉이 그를 부산의 추억으로 데려갔습니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 그의 인내심 있는 가르침, 그리고 그의 마지막 말씀. 진정한 음악은 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란다. 민호야.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천천히 그는 바이올린을 턱에 고정시켰습니다. 그리고 활을 들어 올렸습니다. 관객들은 조롱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첫 음이 강당에 울려 퍼지자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것은 떨림도 실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감정, 수년간의 은밀한 연습, 그리고 깊은 문화적 뿌리에서 나온 소리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호는 마침내 자유를 찾았습니다. 부산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6살 어린 민호는 창문을 통해 비춰드는 오후 햇살 속에서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가락들이 바이올린 현 위에서 춤추듯 움직일 때마다 방 안은 마법처럼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 찼습니다. 민호야, 이리 와봐. 할아버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손자를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네가 한번 해볼 차례란다.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바이올린은 집안의 보물이었습니다. 어린 손으로 조심스럽게 악기를 받아들자 예상보다 무거웠습니다. 마치 오랜 역사의 무게를 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음악은 손가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란다.
할아버지는 민호의 작은 손을 자신의 거친 손으로 감싸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자신의 손과 할아버지의 손 사이에 놓인 세월의 깊이를 느꼈습니다. 한 손은 아직 삶을 시작하는 단계, 다른 손은 이미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 음악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준단다. 할아버지는 민호에게 한국 전통 아리랑의 애수 어린 멜로디와 서양 클래식의 정교한 기법을 어떻게 혼합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연주할 때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만이 아니야. 우리 이전에 온 모든 이들이기도 하지.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민호는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바이올린을 연주하세요? 방안이 어둠에 잠겼을 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전쟁 때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내게는 음악이 있었단다. 사람들은 집을 빼앗길 수 있고 땅도 빼앗길 수 있어. 하지만 마음속에 품은 음악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지.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꿈속에서 바이올린 선율이 그를 먼 세계로 데려갔습니다. 몇 년 후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할아버지는 민호에게 자신의 바이올린과 색색깔의 전통 보자기를 건네주셨습니다. 네가 누구인지 잊지 않도록. 부산항에서의 이별은 민호가 꿈에서도 자주 떠올리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꽉 찬 포옹, 보리차 향기, 그리고 손에 쥐어진 바이올린의 무게. 계속 연주하겠다고 약속해. 할아버지는 부탁하셨습니다. 민호는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그 약속은 불안과 다름에 대한 두려움의 그림자 속에 숨겨진 비밀이 되었습니다. 바이올린과 보자기는 숨겨졌고 서서히 자신의 내면으로 움츠러드는 정체성의 유물로 남았습니다. 밤이면 모두가 잠든 후 민호는 침대 밑에서 바이올린을 꺼내 현을 어루만졌습니다. 연주하지 않고도 그 감촉만으로도 고향의 향기가 되살아났습니다. 할아버지의 웃음소리, 바다 내음, 그리고 한국어로 불러주시던 자장가까지. 하지만 낮에는 민호는 철저히 미국인이 되려 노력했습니다. 어떻게든 눈에 띄지 않고 어떻게든 소속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뿌리를 숨기면 숨길수록 그의 내면의 공허함은 커져갔습니다. 혹시 이름을 다시 말해줄 수 있을까요? 발음하기가 좀 어렵네요. 민호의 첫 미국 학교 날 선생님은 가짜 친절함으로 웃으며 32명의 호기심 어린 얼굴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철저히 망가뜨렸습니다. 박민호입니다. 그는 또박또박 말했지만 미국인 입에서 그의 이름은 완전히 다른 소리로 변해버렸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우리는 당신을 민이라고 부르는 게 더 쉬울 것 같네요. 선생님은 마치 큰 친절을 베푸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자신의 이름이 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발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정체성의 첫 번째 조각이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업 시간 민호는 모든 단어를 필사적으로 받아 적었습니다. 영어 단어들이 그의 귀에 이상한 소리로 들려왔고 그가 이해하기도 전에 다음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점심시간 그는 홀로 앉아 어머니가 새벽에 준비해 주신 김밥을 먹었습니다. 주변 아이들이 그의 도시락을 가리키며 냄새가 이상해 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에서는 부모님의 얼굴에 새겨진 피로의 흔적이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아버지는 택배 회사에서 이중 근무를 하셨고 어머니는 봉제 공장에서 밤늦게까지 일하셨습니다. 그들의 손은 거칠어지고 등은 굽어갔지만 민호를 바라볼 때만은 눈빛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공부 잘하고 있니? 아버지는 늦은 밤 귀가하시면 항상 물으셨습니다. 네, 아빠. 민호는 대답했지만 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그의 억양을 흉내내던 일, 급식실에서 혼자 앉아야 했던 외로움, 선생님이 그의 질문을 무시했던 순간들, 밤이면 모두가 잠든 후에만 그는 진짜 자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이올린 현에 즉석으로 만든 헤드폰을 끼워 소리를 죽인 채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멜로디를 연주했습니다. 손가락이 현 위에서 춤출 때만 그는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왜 항상 방에만 있니? 어느 날 어머니가 문을 두드리며 물으셨습니다.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놀아야지. 민호는 침대 밑에 바이올린을 재빨리 숨기고 공책을 펼쳤습니다. 시험 준비를 해야 해요, 엄마. 그의 거짓말은 점점 더 정교해졌습니다. 학교에서는 보이지 않는 아이가 되는 법을 배웠고 집에서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완벽한 아들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두 세계 사이에서 그의 진짜 자아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우승한 후 그에게 웨스트우드 아카데미의 장학생 프로그램 초대장이 왔습니다. 부모님은 기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꿈꿔온 기회였습니다. 최고의 대학으로 이어지는 엘리트 학교. 민호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공포였습니다. 그의 다름이 더욱 두드러질 곳,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더 높게 쌓일 곳. 장학금 수여식 날 밤, 민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저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대답은 오직 침묵뿐이었습니다. 웨스트우드 아카데미의 호화로운 복도는 민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천장은 높았고 벽에는 수십 년 동안 명예를 쌓아온 졸업생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얼굴들 사이에 아시아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야, 김! 타일러 모건이 교과서를 민호의 손에서 쳐냈습니다. 책들이 대리석 바닥에 흩어졌고 주변 학생들이 키득거렸습니다. 미안, 너희는 모두 다 비슷하게 생겨서 이름을 기억하기 어렵네. 민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엎질러진 책들을 주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그는 표정을 굳게 유지했습니다. 1년 전 첫날 울었던 실수는 다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장학금 위원회 의장이셔. 타일러가 친구 브래들리에게 충분히 들릴 만큼 크게 말했습니다. 다양성 지표를 채우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셨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를 쫓아낼 수 없대. 또 다른 상처가 민호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는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통계 체크박스 학교가 자랑할 수 있는 다양성의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수업 시간, 역사 선생님은 아시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항상 민호를 쳐다보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관점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다르다. 영원히 이방인일 것이다. 점심시간, 민호는 도서관 구석에 숨어 공부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에 준비해 주신 도시락을 열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맡은 미생물학 프로젝트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완벽해야 했습니다. 모든 과제가 완벽해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그가 여기 있을 권리를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박씨, 잠깐만요. 수학 선생님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방정식 풀이가 훌륭합니다만 이건 당신 나라에서 배운 방식인가요? 다른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요. 민호는 목이 메었습니다. 당신 나라. 그는 6년 동안 미국에 살았습니다. 수학에는 국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다시 외부인이 되었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와 민호는 거짓으로 가득 찬 하루를 보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친구들과의 대화, 일어나지 않은 사교적 경험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찼습니다. 선생님들이 너를 좋아한다고? 어머니는 피곤한 눈으로 물으셨습니다. 네, 엄마.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두 다 저를 정말 좋아해요. 어머니의 미소를, 아버지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민호는 완벽한 삶의 가면을 썼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그 가면은 무거워졌습니다. 웨스트우드에서의 두 번째 학기에 교장 모건이 그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내년에도 장학금이 갱신될 겁니다. 그는 민호를 직접 쳐다보지도 않고 발표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다양성 프로그램의 훌륭한 사례입니다. 다양성. 그 단어는 꼬리표처럼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가 될 수 있는 다른 모든 것을 지워버리는 정의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옷장에 빨간 글씨로 쓰여진 집으로 돌아가라는 문구를 발견했을 때 민호는 그저 지워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일에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상처는 이미 너무 깊어 새로운 고통은 거의 느껴지지도 않았으니까요. 민호는 웨스트우드 아카데미의 지하 창고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청소용품과 오래된 가구들이 쌓인 곳, 학교의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공간이었습니다. 먼지 냄새와 곰팡이 향이 공기 중에 떠다녔지만 민호에게는 그 고요함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첫날, 그는 단지 안전한 장소를 찾아 숨어들었을 뿐이었습니다. 타일러가 그의 물병에 뭔가를 섞는 것을 보았고 그날 오후 수업을 견디기 위해 잠시 피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잊혀진 공간의 고요함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다음 날 그는 바이올린을 가져왔습니다. 차이콥스키는 그렇게 연주하는 게 아니야, 젊은이. 갑작스러운 목소리의 민호는 거의 바이올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공간의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은 학교 관리인 휘트모어 씨였습니다. 민호는 바이올린을 숨기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그의 비밀이 발각되었습니다.
또 다른 조롱, 또 다른 모욕을 기다리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고령의 관리인은 그를 내쫓는 대신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번 보여줘. 떨리는 손으로 민호는 바이올린을 건넸습니다. 휘트모어 씨의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이 현 위에서 섬세하게 움직이자 방 안을 채운 것은 민호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깊이의 음악이었습니다. 완벽한 기교, 수십 년의 훈련이 담긴 연주였습니다. 보스턴 필하모닉에서 17년, 휘트모어 씨는 민호의 경이로운 표정을 보며 설명했습니다. 그러다 관절염과 위스키가 찾아왔지. 그는 바이올린을 돌려주며 덧붙였습니다. 내 손에는 특별한 것이 있어.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민호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무 말 없이 지나쳤던 이 남자가, 복도를 닦던 이 허리 굽은 노인이 사실은 그가 감히 꿈꿔본 적 없는 세계에서 살았던 예술가였다니. 왜 지금은? 민호는 질문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휘트모어 씨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 아들. 하지만 그게 우리가 멈춰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 그는 민호의 팔에 있는 멍을 힐끗 보았습니다. 타일러 모건의 작품이군. 민호는 재빨리 소매를 내렸지만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은 타일러 모건 같은 사람들로 가득해. 휘트모어 씨는 빗자루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자신을 중요하게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 하는 사람들 말이야. 하지만 음악은, 얘야, 음악은 네가 진정 누구인지에 대해 결코 거짓말하지 않아. 그날부터 창고는 민호의 성소가 되었습니다. 휘트모어 씨는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살았던 것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유럽의 콘서트 홀들, 위대한 지휘자들과의 만남, 완벽한 공연이 주는 희열, 그리고 서서히 그는 민호에게 음악의 새로운 차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소리는 내 영혼의 목소리야. 휘트모어 씨는 민호의 손의 위치를 고쳐주며 말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내 이야기를 들려줘야 해. 제 이야기는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민호는 속삭였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어. 진실된 이야기는 항상 귀를 기울일 사람을 찾아낸단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 말에 민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가면을 벗고 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휘트모어 씨는 조용히 지켜보며 그 눈물이 필요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네 사물함에 집으로 돌아가라고 썼더라. 민호가 붉은 글씨를 필사적으로 지우려 할 때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올리비아 첸이 그를 날카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복도의 혼란 속에서 우아한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상하이 출신 기술 재벌의 딸이자 미국인 피아니스트의 자녀인 올리비아는 민호가 부러워하는 자신감으로 웨스트우드의 적대적인 환경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발음과 명품 옷은 민호가 맞닥뜨리는 것과 같은 종류의 편견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을 했습니다. 도움은 필요 없어요. 민호는 불편해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모두가 필요해요. 그녀는 리무버가 묻은 손수건을 내밀며 대답했습니다. 타일러가 1학년 때 저한테도 똑같이 했어요. 제 아버지가 원하면 이 학교 전체를 살 수 있다는 걸 알기 전까지는요. 민호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웨스트우드에서 그에게 친절했던 사람은 휘트모어 씨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비밀리에. 올리비아 같은 유명인이 왜 그에게 다가오는 걸까요? 또 다른 함정일까요?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죠? 그는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올리비아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도 이방인이에요, 민호. 다르게 보일 뿐이죠. 그날 점심시간, 올리비아는 민호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개인 요리사가 준비한 정교한 도시락과 민호의 어머니가 일 나가기 전에 준비한 심플한 김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녀가 김밥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김밥이요. 한국 음식이에요. 민호는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도시락을 급히 숨겼을 테지만 올리비아의 진정한 호기심이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맛있네요. 그녀가 한 입 베어 물고 말했습니다. 저한테도 좀 가르쳐 주세요. 작은 순간이었지만 민호의 마음속 얼음을 조금 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올리비아는 타일러와 브래들리가 지나갈 때도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더 크게 웃으며 민호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몇 주 후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중 올리비아가 갑자기 속삭였습니다. 어제 당신 연주하는 거 들었어요. 창고에서 휘트모어 씨와 함께. 민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의 마지막 비밀, 그의 유일한 피난처마저 노출되었습니다. 올리비아가 재빨리 덧붙였습니다.
3살 때부터 피아노를 쳐왔어요. 재능이 있을 때 알아봐요. 왜 숨기는 거죠? 민호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 많은 대답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바이올린이 그의 정체성의 마지막 피난처라는 사실, 무언가 너무 개인적인 것을 동급생들의 잔인한 심판에 노출시키는 공포,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요. 그는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절대 안 할게요. 올리비아는 진지하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침묵 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에 제 집에 와서 같이 연주하는 건 어떨까요? 제 연습실은 방음이 완벽해요. 민호는 그 제안에 놀랐습니다. 같이 연주한다고요? 그것은 그가 한국을 떠난 이후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가끔은 올리비아가 사려 깊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여주기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이에요. 그녀의 말은 할아버지가 오래전에 했던 말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진정한 음악은 숨길 수 없다, 민호야. 그것은 결국 나오게 되어 있단다. 그날 밤 민호는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가두어 두었던 질문과 씨름했습니다. 그가 조용히 아파트를 나서 올리비아의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릴 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희망이었을까요? 웨스트우드 아카데미의 게시판에 붙어있는 화려한 포스터가 민호의 피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웨스트우드 아카데미 연례 장기자랑, 거기 음악 공연 카테고리 아래 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박민호, 바이올린 솔로. 깜짝 선물이야. 타일러가 옆에 나타나 악의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작은 비밀을 알아냈어. 장학생이 낡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있네. 우리를 위해 연주해봐, 거장. 브래들리는 휴대폰으로 민호의 반응을 촬영하며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게시판에서 잡아 뜯었습니다. 난 이거 신청한 적 없어. 아, 하지만 우리가 너를 대신해서 신청했지. 타일러가 대답하며 민호의 서명을 흉내낸 신청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학생들이 과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대. 특히 장학생들은.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인 처형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실패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고 싶어 했습니다. 마치 봐, 그는 여기 속하지 않아 라고 증명하려는 것처럼. 그날 민호는 필사적으로 음악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레이놀즈 선생님은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과 올라간 눈썹으로 무관심하게 신청서를 훑어보았습니다. 신청은 확정적입니다, 박군. 교장 지시예요. 그의 눈은 말하지 않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교장의 아들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학교 행사에 장학생의 참여는 프로그램 갱신을 위한 조건이죠. 연주하거나 아니면 여기 있을 위험을 감수하거나. 민호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학교에서 쫓겨난다면 부모님의 얼굴에 실망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희생이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그는 복도를 걸으며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올리비아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너 창백해 보여. 민호는 말없이 구겨진 신청서를 건넸습니다. 올리비아의 눈이 분노로 번쩍였습니다. 이거 완전 함정이야.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길 거야. 어떻게? 민호가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난 공개적으로 연주한 적이 없어. 할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내 연주를 들어본 적이 없어. 휘트모어 씨와 나는 들었어. 올리비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놀라워. 그들은 그걸 몰라. 그들은 네가 무대 공포증에 떨고 실수할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우린 그들의 계획을 역이용할 거야. 민호는 그녀의 자신감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미국에 온 이후 울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의 가장 소중한 비밀이 함정으로 변했는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공개적 굴욕과 부모님의 희생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선택 사이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는 바이올린에 속삭였습니다. 모두가 진짜 나를 볼 거야. 하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는 아냐. 한밤중에 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올리비아였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학교로 와. 그녀가 말했습니다. 휘트모어 씨와 나는 계획이 있어. 하루 5시간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휘트모어 씨가 민호의 창고 연습을 시간 측정하며 선언했습니다. 경화정과 같은 위대한 한국 거장들은 어린 시절부터 하루 8시간씩 연습했어. 민호는 손이 이미 아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표회까지 단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고 모든 초는 소중했습니다. 창고는
그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휘트모어 씨와 올리비아가 번갈아가며 그의 공연을 완벽하게 만들도록 도왔습니다. 손가락이 현을 느껴야 해 휘트모어 씨는 민호의 손 위치를 고쳐주며 말했습니다. 눈을 감아. 음악은 내 시력에 있지 않아. 내 영혼에 있지. 올리비아는 줄리어드 수업에서 얻은 희귀 악보와 독점 녹음본을 가져왔습니다. 파가니니와 내 전통 멜로디를 섞어봐. 그녀가 제안했습니다. 그들에게 내 유산이 약점이 아니라 그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강점임을 보여줘. 민호가 연습하는 동안 타일러와 브래들리는 자신들의 계획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장기 자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굴욕을 보장하고 싶었습니다. 눈가리가의 아이디어는 플래처 저택의 파티 중에 나왔습니다. 웃길 거야, 브래들리가 설명했습니다. 쇼의 일부라고 말하자. 특별한 시연이라고. 그는 너무 긴장해서 악기도 제대로 못 들 거야. 타일러는 동의했고 이미 온라인에서 바이러스처럼 퍼질 영상을 상상했습니다. 거부하면 아버지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자. 그의 아버지가 그린카드도 없다고 들었어. 그러나 소년들은 휘트모어 씨가 기숙사 근처에서 쓰레기 봉투를 갈아치우다가 그들의 계획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노 음악가는 민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압박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훈련을 조정했습니다. 오늘은 눈을 감고 연주할 거야. 그가 발표했습니다. 음악은 눈에 있지 않아. 손가락, 마음, 근육 기억에 있지. 민호는 처음에는 항의했지만 곧 멘토의 말에 진실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발적인 어둠 속에서 그의 음악은 전에 결코 알지 못했던 자유를 찾았습니다. 발표회 전날 밤 올리비아는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함정을 네 날개로 만들 준비됐어?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직도 공포는 있었지만 더 이상 압도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준비됐어. 웨스트우드 아카데미의 강당은 정교한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가족들이 앞줄을 차지했고 장학생들과 덜 영향력 있는 가족들은 뒤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민호의 부모님은 조심스럽게 다림질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마지막 줄에 소심하게 앉았습니다. 민호의 어머니는 아들의 참가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네가 음악을 한다고 몰랐어, 아들아.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약간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할아버지의 바이올린으로 계속 연습했어요. 당신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더 이상의 설명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이 발표회가 사실은 함정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상처받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무대 뒤에서는 학교 발표회의 체계적인 혼란이 민호를 집어삼키는 긴장감을 가렸습니다. 그의 바이올린은 조율되었고 손가락은 워밍업을 마쳤으며 마음은 끊임없이 선택한 곡을 반복했습니다. 그때 그의 공연 바로 전 타일러와 브래들리가 나타났습니다. 계획이 바뀌었어, 박. 타일러가 거짓된 친절함으로 발표했습니다. 위원회가 너의 공연을 특별하게 하기로 결정했어. 감각적인 쇼를 보여주는 거지. 브래들리가 검은 천 조각을 흔들었습니다. 눈을 가리고 연주할 거야. 드라마를 더하기 위해서. 민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프로그램에 없었어. 내 아버지가 불법으로 일한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말하는 게 낫겠어? 아니면 내 어머니가 봉제 공장에서 훔친 재료를 사용한다는 것? 거짓말은 타일러의 입에서 쉽게 나왔습니다. 빨리 선택해. 넌 다음이야. 가슴이 쿵쾅거리며 민호는 그들이 눈가리개를 하도록 허락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휘트모어 씨는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올리비아는 관객석에서 즉시 뭔가 잘못되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공연이 있겠습니다. 레이놀즈 선생님이 전문적인 무관심으로 발표했습니다. 박민호의 바이올린 연주, 눈가리개를 한 듯합니다. 민호가 무대 중앙으로 인도되는 동안 긴장된 웃음이 강당을 가로질렀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완전한 어둠만이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올라갔고 모두가 굴욕의 광경을 포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첫 몇 초는 공포스러웠습니다. 민호는 자신에게 고정된 수백 개의 눈과 아기로 가득 찬 기대감 어린 침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턱 아래에 바이올린을 놓을 때 떨렸습니다. 첫 음은 불안하고 불확실하게 나와 몇몇 산발적인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 민호는 공황 상태로 생각했습니다. 포기해야 할까? 그의 마음은 도망치라고, 눈가리개를 벗으라고,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오든 견디라고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손가락이 우연히 셔츠 주머니의 작은 보자기 조각을 만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인 한국 전통 천. 그 감촉은 내장 깊은 곳에서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부산 아파트의 보리차 향, 할아버지의 목소리. 눈을 감으렴 민호야, 음악은 보지 않아도 돼. 예상치 못한 평온함이 그를 감쌌습니다. 눈가리가의 뒤에서 민호는 이미 가려진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주했습니다. 강당에 울려 퍼진 멜로디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 전통곡의 첫 소절이 흘러나왔고 멜랑콜리하고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먼 산과 고통스러운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랍도록 부드러운 전환으로 민호의 손가락은 파가니니의 카프리스 24번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바이올린 레퍼토리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도전적인 곡 중 하나였습니다. 강당 뒤에서 민호의 어머니는 손을 입에 가져갔고 조용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종종 아파트의 얇은 벽을 통해 들리던 약한 소리가 이것이었다니, 지금 공간을 채우는 이 초월적인 표현이었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타일러와 브래들리는 조롱하듯 웃던 모습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굴욕을 주려던 계획이 그들의 눈앞에서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연주할수록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각 없이 그의 다른 감각은 예리해졌습니다. 강당의 모든 음향적 뉘앙스가 감지되었습니다. 관객의 억제된 호흡, 가끔씩 삐걱거리는 의자 소리, 조롱의 속삭임을 점차 대체한 경건한 침묵. 그의 손은 전에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로움으로 움직였습니다. 함정이 되어야 했던 눈가리개가 역설적으로 그의 해방이 되었습니다. 판단하는 얼굴들을 보지 않고 모건 교장의 충격받은 표정이나 레이놀즈 선생님의 복수심 어린 시선을 보지 않고 민호는 마침내 음악과 단둘이 있었습니다. 그가 연주하는 곡은 독특한 창작물이었습니다.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혁신 사이의 대화였습니다. 한국 아리랑의 멜랑콜리한 테마가 파가니니의 기술적 장인 정신과 얽혀 문화적 경계를 초월하는 음악적 내러티브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 음이 공기 중에 떨렸을 때 절대적인 침묵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고 여전히 자신이 만든 음향적 거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파도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하는 박수, 그리고 또 다른 박수, 마침내 귀청이 터질 듯한 기립박수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의자에서 일어나 물기 어린 눈으로 무대 위에 여전히 눈가리개를 한 채 서 있는 젊은 한국인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올리비아가 그에게 달려와 조심스럽게 눈가리개를 벗겨주었습니다. 민호는 눈을 깜빡이며 빛과 온 관중이 일어서 있는 광경에 어리둥절했습니다. 강당 뒤에서 그의 부모님은 서로를 껴안고 공개적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휘트모어 씨는 자랑스러운 미소로 얼굴을 밝히며 힘차게 박수를 쳤습니다. 해냈어. 올리비아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타일러와 브래들리의 눈에서 민호는 패배 이상의 것을 보았습니다.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너무 늦게 자신들이 한 일의 심각성을 깨달은 자의 두려움이었습니다. 타일러의 아버지인 모건 교장은 다음 날 아침 민호의 연주에 대한 열광적인 리포트가 이미 온라인에 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단지 학교 발표회였을 뿐이야. 그는 모든 중요성을 무시하는 제스처와 함께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1학년 학생의 어머니이자 유명한 문화 저널리스트인 미란다 페텔은 도시의 주요 신문에 충격적인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가려진 천재, 엘리트 학교가 어떻게 비범한 재능을 가진 소년을 굴욕스럽게 하려 했는가. 그 기사는 민호의 뛰어난 공연뿐만 아니라 눈가리개의 맥락, 체계적인 미묘한 공격, 그리고 학교 관리층이 허용한 괴롭힘의 문화까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보안 카메라의 녹화 영상은 모든 것을 확인해 주었고 타일러와 브래들리가 민호에게 눈가리개를 씌우고 무대 뒤에서 웃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타일러의 아버지인 리처드 모건은 긴급 학교 이사회 회의에서 항의했습니다. 그건 단지 10대들 사이의 장난이었을 뿐입니다. 장난이라고요? 민호의 어머니인 지원박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러운 영어로 말하며 방 뒤편에서 일어섰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이들에게 진정한 인격은 모두가 보고 있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하는 행동에서 드러난다고 가르칩니다. 그 단순한 말들이 방을 침묵시켰습니다.
처음으로 박가족은 그림자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문제의 중심이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가 깊어지면서 민호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의 여러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인 행동에 체계적인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브래들리의 핸드폰에서 복구된 문자 메시지는 이전의 계획들, 잔인한 조롱, 그리고 레이놀즈 선생님의 은밀한 관여까지도 폭로했습니다. 선생님도 이 작전에 가담했어요. 민호는 학교 조사관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함정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는 내가 평생 연습해온 것처럼 연주하는 걸 들었는데도 그걸 웃음거리로 만들려는 타일러의 계획에 동참했어요. 학교 복도에서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민호를 지나칠 때 눈을 피하던 학생들이 이제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로커에 있는 집에 가라는 글씨가 네 음악은 대단해 라는 말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민호는 이 갑작스러운 인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내가 무대에서 잘했기 때문에 나를 인정하는 거야. 그는 올리비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기도 전에 때로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게 바로 그런 거야. 올리비아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알게 되는 기회를 주는 거지. 공개적인 압력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기부자들은 기금을 철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부모들은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외부 세계가 마침내 웨스트우드 아카데미의 보호된 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세상의 눈이 지켜보는 가운데 학교 이사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제 민호가 무대 위에서 보여준 용기와 똑같은 용기를 발휘해야 할 차례였습니다. 발표회 후 석 달 웨스트우드 아카데미는 다른 장소가 되었습니다. 모건 교장은 휴직했고 임시로 아니타 굽타 박사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제도적 개혁에 전념하는 존경받는 교육자였습니다. 타일러와 브래들리는 정학을 받고 다양성에 대한 의무적인 인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학교 복도를 걸을 때 이제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그의 바이올린 케이스가 그의 등에 매달려 있었고 가끔은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즉흥 연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이 갑작스러운 명성이 불안했습니다. 진짜 나를 보는 거야? 아니면 그저 바이올리니스트를? 그는 올리비아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연주를 그만두면 다시 보이지 않게 될까? 올리비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 빛나기 시작한 사람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지지 않아. 네가 밝혔던 그 빛은 네 안에 있어, 민호. 민호는 상담 선생님과의 중재 세션에서 타일러를 마주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그날의 대화는 그를 흔들었습니다. 난 항상 다 가졌어. 타일러가 인정했습니다. 모든 게 나에게는 쉽게 왔지. 당신 같은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모든 것을 성취하는 걸 봤을 때 위협받는다고 느꼈어. 민호는 단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잔인함 뒤에 숨은 불안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놀라움은 휘트모어 씨가 레이놀즈 선생님을 대체하여 음악 선생님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어. 이제 회색 유니폼 대신 재킷을 입은 전 관리인이 웨스트우드의 새로운 포용적 음악 프로그램의 첫 모임을 조직하며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는 민호와 올리비아의 대화에서 태어났습니다. 모든 배경의 학생들이 다양한 음악적 전통을 탐험할 수 있는 공간, 서양의 기술적 엄격함과 전 세계의 문화적 풍요로움을 결합하는 곳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화음이 모두가 같은 음을 연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민호가 강당에 모인 다양한 학생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서로 다른 음이 함께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민호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구석에 숨었던 소년이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복도를 걸으며 등에 바이올린을 메고 할아버지와 한국 음악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달라 보이네. 아버지가 어느 저녁 민호가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공개적으로 연습하는 것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더 키가 커 보여. 더 이상 숨지 않아요, 아빠. 민호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오랫동안 미뤄둔 편지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외로움, 바이올린을 숨긴 것, 발표회, 그리고 이제 그가 찾은 새로운 자유에 대해. 할아버지, 진정한 음악은 숨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는 썼습니다. 이제야 이해합니다. 그것은 결국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시립극장은 그 봄날 저녁 만석이었습니다. 첫 줄에는 박가족 전체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의 부모님,
한국에서 갓 도착한 삼촌들, 심지어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한 행사를 위해 먼 여행을 감행한 할아버지까지. 민호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처음 보았을 때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피아노 뒤에서 준비하던 중 그는 무대 커튼 사이로 관객석을 살펴보았고 그곳에 그가 있었습니다. 더 많은 주름, 더 적은 머리카락, 하지만 여전히 같은 따뜻한 눈과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오셨어. 민호는 올리비아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곧 있을 공연을 위해 첼로를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뿌리가 당신의 날개를 보려고 왔군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봄 콘서트에 초대된 솔리스트를 소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명한 지휘자 엘리노어 할로웨이가 발표했습니다. 박민호가 자신의 작곡 눈을 감은 마음을 열어를 연주합니다. 민호는 현대적으로 변형된 한복, 공연용으로 맞춘 한국 전통 복장을 입고 무대에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는 눈가리개가 없었고 단지 마침내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은 사람의 고요한 자신감만 있었습니다. 그는 공연 전 할아버지와 짧은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노인의 손은 이제 바이올린을 연주하기에는 너무 떨렸지만 그는 여전히 민호의 손을 잡고 현을 어루만질 수 있었습니다. 내가 주었던 바이올린이 여기서 연주될 줄은 몰랐구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네 영혼의 목소리가 될 줄은 처음에는 저조차도 몰랐어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그가 연주한 작품은 말없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 전통 멜로디의 외로운 멜랑콜리로 시작해 가장 도전적인 서양 기법에서 영감을 받은 갈등과 긴장의 순간들을 거쳐 마침내 두 스타일이 오랜 친구처럼 대화하는 조화로운 축하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줄에서 타일러와 브래들리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적으로서가 아니라 배움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로서. 그들 옆에는 웨스트우드의 여러 학생들, 특히 이제 자신들의 숨겨진 재능을 보여줄 용기를 느끼는 장학생 프로그램의 여러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휘트모어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여정과 어떻게 한 젊은 이민자가 음악과 가르침에 대한 사랑을 재발견하도록 도왔는지를 회상했습니다. 올리비아는 미소를 지으며 이미 포용적인 프로그램을 지역의 다른 학교들로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극장에 울려 퍼졌을 때 민호의 할아버지가 훨씬 더 젊은 사람의 활력으로 일어나 박수를 치며 제일 먼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인내하는 방법이로다. 그는 한국어로 크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숨기지 않고 우리의 힘을 세상과 나눔으로써. 민호는 깊은 전통적인 인사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그는 가장 짙은 어둠이 그의 눈을 가린 눈가리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숨김으로써 자신 안에 만들어낸 공간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큰 교훈은 보지 않고 연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없이 보여지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박수가 계속되는 가운데 그는 가족, 친구들, 이전의 적대자들, 멘토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같은 음악으로 밝혀지고 대양 세대 편견을 가로질러 마침내 완전한 표현을 찾은 멜로디에 의해 크고 작은 방식으로 모두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민호가 웨스트우드 다문화 음악 프로그램의 1주년 기념 행사에서 모인 군중에게 말했습니다. 5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제 매주 모여 서로의 문화적 배경에서 음악적 전통을 배웠습니다. 모건 교장은 영구적으로 사임했고 아니타 굽타 박사가 이제 정식 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공식 행위는 학교의 새로운 다양성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숫자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목소리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고 배우는 계획이었습니다. 누군가 내게 1년 전에 내가 여기 서서 이것을 이끌고 있을 거라고 말했다면 난 그들을 미쳤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민호는 웃으며 계속했습니다. 그때 나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는데 너무 집중해 있었으니까요. 관객석에서 민호의 할아버지는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미국에 영구적으로 이주했고 박가족은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할아버지를 위한 방이 있었고 민호와 그의 학생들이 연습할 수 있는 작은 음악실도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때가 되어 피어나는 것처럼 할아버지는 종종 말했습니다. 너의 음악도 올 때가 되어 왔구나, 민호야. 타일러와 브래들리조차 변화했습니다. 완전한 우정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그들은 존중과 이해의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타일러는 심지어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 브래들리는 프로그램의 행정 측면을 돕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여정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민호는 프로그램의 졸업 공연을 앞두고 올리비아에게 고백했습니다. 내 자신의 마음을 여는 것이었죠. 올리비아는 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이제 더 깊은 무언가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공유된 열정과 상처, 그리고 치유의 경험에 뿌리를 둔 연결. 당신은 뿌리와 날개를 모두 가졌어요, 민호. 그녀가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죠. 그날 저녁 민호는 학생들 앞에서 연주했습니다. 젊은 아이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있는 아이들 앞에서. 그는 할아버지의 오래된 바이올린으로 연주했고 각 음표에는 이제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상실과 발견, 공포와 용기, 숨김과 드러냄의 이야기.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질 때 민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알았습니다. 두 세계 사이에 갇혀있지 않고 두 세계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소속되지 않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다리를 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조화는 민호는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음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이 되는 용기와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있습니다. 세계가 여전히 배우려고 애쓰는 고대 한국의 가르침, 그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새로운 장, 새로운 멜로디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방식대로 두려움 없이 연주할 것입니다.